지금부터 그럼 제395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회를 맡은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과학기술과 일자리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동 개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제 발표로 이승민 전자통신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 지정 토론자로서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스태피 395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우리 부산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민철구 부산 과학기술평가원 원장님은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스태피에서 같은 동료로 일을 하시던 분이라서 더욱더 그냥 스태피에서 하는 거나 다름없이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주제가 과학기술과 일자리,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께서 아마 좋은 해안으로 이 중요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얘기, 또 과학기술이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이 과학기술 정책 포럼은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민 원장님께서 스태피를 떠나시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잘 기반을 구축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스태피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 포럼이 과거에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서도 개최하고 지방에 이렇게 다니면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세종시로 내려온 마당에 서울이 오히려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울에서 일부 개최를 하고, 세종시와 대덕에서 또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산이나 또 광주나 대구, 전주 등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관련이 계신 분들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이렇게 개최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중요한 과학기술과 일자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셔서 앞으로 이건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우리에게 다가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왔지만은 그 이면에 소위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 부분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일자리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학기술 발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듭 우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민철구 원장님께 이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민철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2번 받았네요. 예,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 세종시 그리고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오셔서 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족이 약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왜 생겼나? 그거 아주 간단하죠. 이 강하고 멋진 부산을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 변수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부산은 멋있는 부분만을 추구하다 이제 강하고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갖추자. 그리고 그 역량의 한중간에는 과학기술이 있다라는 이 느낌표랄까요? 이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생겼고,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발전의 한중간에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그 용어가 숨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용어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죠. 부산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는요, 한 2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개수가 몇 개인가?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자리는 단순 몇 개가 문제인 시절은 지났습니다. 의미 있고 강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좋은 멋진 일자리냐, 아마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R&D 투자 혹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투자는 이 후자,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질이 수반되는 미래형 일자리와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25년간 근무하던 스태피 그리고 오늘 비스텝 공동 포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일련의 고민이 담겨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여러 귀빈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송종국 원장님 부산에 오셔서 공동 포럼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이 멋진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는 이승민 박사님, 사전에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시죠. 박가열 박사님, 그리고 스태피의 홍성민 박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계속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이명진 박사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 있겠지만 부산에서 여러 가지 정취를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영철 부산시청 연구개발과 과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우리 부산시의 신성정 산업국장님인 김윤일 국장님께서 와서 환영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증권거래소 KRX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을 했고요. 그래도 좀 말씀을 하라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송정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준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목이 메이네요.
오늘은 두 가지를 볼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스태피와의 업무 협약 MOU 체결한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포럼이 열리는데 그것도 일자리 관련, 과학기술과 일자리 관련해서 그 포럼을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MOU는 저희 부산시 이제 서병수 시장님이 민선 6기로 딱 오시면서 사람과 기술, 문화를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람과 기술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게 TNT 2030이라고, TNT는 탤런트 앤 테크놀로지, 사람과 기술이 맞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2030년까지 부산을 좀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수단으로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저희가 올해 만든 비스텝,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그 하나의 수단이었고, 이 비스텝의 기능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산시의 R&D 연구개발 아니면 과학정책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우선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역사회니까 다른 연구기관 TP나 뭐 이런 데다 많은 연관관계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희는 좀 집중된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비스텝을 만들어 놨고, 지금 4개월,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직 초반이고 기반이 잡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오늘 스태피와 업무 협약을 했으니 스태피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오늘 포럼 관련인데요. 발표하시는 이승님 애들이 실장님과 뭐 토론분 하시는 데 계시는데, 맞습니다. 아까 저희 시장님도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 부산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맨날 일자리로 하는데, 우선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그 주제에 맞는 자리에 가면 꼭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면 비스텝이 최고 정책이고, 일자리 또 관련 회의를 가면 부산의 최고의 정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다라는 거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실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일자리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데, 과학기술은 확실히 좋은 일자리,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질적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자, 연구개발 좋다, 돈 투입하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공무원사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성과가 얼마나 나오냐, 지금 당장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연구원이 직접 창출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산업적으로 부가적으로 얼마나 간접적인 일자리 효과가 나오느냐라는 걸 자꾸 질문을 받거든요.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나 그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자리에 저희도 하나의 축으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과 연관성, 지역사회의 산업과 연관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지금 비스텝에서도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비스텝에서 많이 오셨지만 잘 포럼 얘기 잘 들으시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저희가 비스텝 설립과 동시에 부산 지역 연합 대학 기술 지주회사를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을 사업 성과와 기술 사업 성과를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의 지주회사거든요. 그것도 지금 비스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스텝이 연구과제 기획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의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스텝이 이제 초반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한 2, 3년 좀 준비를 해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부산은 이렇게 보면 해 뜨지만 지금 중부지방 이방은 지금 대설주의보 내렸거든요. 혹시 집에 돌아가실 때 미끄러지지 마시고 얼음에 넘어지지 마시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승민 미래사회연구실장님을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박사님께서는 2001년 애트리 미래사회연구실에 연구실을 시작하셨고요. 그 전에 카이스트 산업공학의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사회 연구실에서 미래 기술 예측과 미래사회 전망 관련된 연구를 쭉 해오시고 계십니다. 이승민 실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좀 무겁습니다. 일자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두 분 원장님도 두 분 계시니까 다 표정들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일자리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게 기술에 대한 본질을 좀 아셔야지 일자리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하고 있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의 힘이라고 하는 게 사회 경제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어요. 특히나 뭐 고용, 산업, 시장, 심지어는 정치 권력까지도 바꾸고 있죠. 그래서 기술의 힘을 무시 못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 특히 이제 고용 쪽 얘기만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기술이 바꾸고 있는 불연속적 연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우리하고 경쟁과 공존의 관계에 있는 기술 얘기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사실은 말은 참 쉽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거든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별로 잘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 스팬을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동시켜 보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 이건 뭐 2010년도에 이언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본 거예요. 한 2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뭐 빙하기 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인간이 지금까지 개발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 발전들이 과연 뭐가 가장 크게 현대 문명에 기여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계량화 시켰어요.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 선 있죠. 천점 만점으로 해서 계량화 시켰어요. 재밌는 건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 하나 더 그렸어요. 세계 인구 너무나 비슷하죠. 합당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그렇게 많은 그 개발을 했죠. 불도 했고요, 농경, 가축, 심지어 무슨 문자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지만 인류 역사의 궤도를 바꾼 거는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에 온 거는 불과 한 200년밖에 안 됐었고 그에 대한 터닝 포인트는 뭐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우리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와트의 전기기관 저게 바로 시작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죠.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년을 또 봤습니다. 200년을 한번 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현대 생활을 한번 보시죠. 전기기관이 들어와가지고요. 방적 산업이 나왔어요. 갑자기 공장이 돌아가니까 사람들 도시에 몰렸고요. 물자를 이동시키기 위해 가지고 철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현대 도시 문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도 지금 한 30년 됐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사람 줄기를 이걸 뭐 경제학자들이 뭐 50년 주기인가요? 콘트라디에프 6대 파동, 5대 파동 하고 있죠. 이거를 또 어떤 학자들은 현 시점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왔나요? 우리나라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200년을 두고서 2차, 3차, 4차, 6차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시작점이 산업혁명이고요. 지금 바로 오늘 같은 이 시점이 그 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랑 공통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200년 동안 변화된 걸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술적인 이 변화가 과거 산업혁명 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가 전기기관을 딱 봤을 때 지금부터는 산업혁명이야. 시작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늘 봐왔던 거예요.
전기 기관이라고 하게 나오게 된 것도 사실 1700년 초에 이미 나왔어요. 예. 근데 왜 안 됐냐? 효율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와트가 1765년도에 딱 봤을 때는 에너지 효율이 1%밖에 안 됐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계량화 시킨 게 3% 만들었단 말이죠. 3%로 하니까 조금씩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10년이 갑니다. 또 10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공장에 쓰여지게 되죠. 우리가 컴퓨터하고 인터넷도 너무나 익숙해요. 다 아는 얘기 같아요. 근데 왜 이게 두 번째 이렇게 거대한 불연속이 나오냐?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제 봤던 인터넷이 너무 익숙하니까요. 네. 그래서 또 20년을 봤죠. 예.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뭐 경제학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예, 파게티 혁신. 크리스텐드 교수의 파게티 혁신이 그때 나왔습니다. 1995년 그 당시 응답하라 1994 봤으니까 그때쯤이에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가장 큰 특징은요. 1995년 그 당시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기술이 나와서 그당 동종업계 1위 기업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예. 품질은 조금 떨어진데 가격이 월등히 싸니까요. 그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대여점 오프라인 1위 하는 거를 그 당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나와갖고 조금씩 이렇게 잠식해 가는 건데 95년 중반을 보시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이 형편없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끊기고 이렇단 말이죠.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달 발표된 걸 보니까 넷플릭스 이용자가 미국에서 51%예요. 네, 이미 다 뭐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20년 지났죠. 20년 지나가지고 최근에 보시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예, 파괴적 빅뱅 파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예, 기술이 그만큼 세졌단 말입니다. 어떤 비교를 들나 하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내비게이션 1위 기업이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2위 기업을 다 인수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매출은 계속 주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그 공짜 앱 있잖아요. 티맵, 뭐 올레 내비 같은 거. 급할 때는 여러분들 뭐 씁니까 차에서? 바로 스마트폰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더 정확하니까, 공짜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나는 20년 무사고 운전하면 개인 택시 면허 줄 줄 알았어요. 갑자기 우버라고 하는 앱이 딱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하고 직접 영향을 준단 말이죠. 순식간에. 이게 20년 만에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 1990년보다 또 20년 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1978년도에요. 다시 마이클 포트의 5 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산업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리타 맥그레스 교수가 했던 게 경쟁 우위의 종말입니다. 40년도 채 안 돼가지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 그 우위가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죠.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뭐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강한 연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유통 혁명이에요. 다 이제 아니까. 경쟁 상대가 이제는 내 안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90년 중반만 하더라도 링 안에서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링 밖에서 싸운다 이거죠. 내 경쟁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 기술이 나오면 제품이 나와가지고 일단 그 수영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벨크브예요. 러브스 벨크브가 50년 더 됐습니다. 네. 제품이 나오면 5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죠. 지금은요. 저거 안 맞습니다. 예, 빅뱅이에요. 뭐 아니면 또예요. 예, 샤크핀 상어 지느러미 형태입니다. 아이폰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5단계 거칩니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SNS로 자기들 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이 좋으면 확 뜹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바로 확 가라앉죠. 주기가 급속히 짧아졌습니다.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연결성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소위 2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앞서 말했던 거는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 유통 혁명이었어요. 최근 벌어지는 일들은 정보 지능 혁명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기사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예, 왓슨이니 뭐 구글이니 많이 봤겠죠. 최근 한번 보십시오. 2년에서 3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오른쪽에 보시면 저거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다 글로벌 소수 몇 개의 기업들이에요. 예.
2013년부터요 보시게 되면 딥이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죠. 다 볼 수 없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나온 거는 2011년도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그 지능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IBM,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인데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크게 보게 되면 뭐 기호 기반이냐 아니면 신경망이 이런 거대한 그 방법의 차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이러한 기술을 단순히 한 개의 기술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산업혁명처럼 이 트렌드는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내재화됩니다. 산업 쪽에. 상당히 앞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2011년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들 많이 봤죠? 왓슨이니 아니면 구글 차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인공지능 뭐 지능 얘기를 하게 되면 잘 정의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흉내내는 거예요. 상식과 지식을. 근데 이 두 사건은 가만히 보시면 지식과 상식이 서서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경계 포인트가 바로 이 두 사건입니다. 2011년도예요. 왓슨은 인간의 지식을, 그다음에 구글의 차는요 상식만 있으면 웬만한 사람도 운전한단 말이죠. 근데 기계가 참 기술이 못 따라왔던 건 뭐냐 하면 인간의 상식은 참 못 따라왔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깨지게 된 게 바로 2011년도부터 된 거예요. 예.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들 무인차가 실제 도로에서 이렇게 주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기집니까? 그게 하도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봐서 그렇지 실제로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건 사실은 불가능한 기술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제 아는 친구가 이걸 우리나라에서 한 20년간을 개발했었어요. 무인차를. 그게 불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저걸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람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찍습니다. 예, 사람의 보는 눈처럼 찍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중간에 가다가 선이 없어지게 되면 차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차가 확 꺾인단 말이죠. 그 사고를 몇 번 당했어요, 친구가. 근데 갑자기 언론에서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 막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믿지를 않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반대로 했었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기계 눈으로 봤단 말이죠. 이제 보시면 차 위에 지붕에 이게 뭐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저게 라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차 가격만 공개된 게 있어요. 한 1억 한 6천만 원쯤 하나요? 만드는데. 근데 그 라이더 센서 값이요 한 8천만 원 가요. 지금 아무리 가격이 싸단다 하더라도요 수천만 원 가죠. 저게 무슨 짓을 하냐 하면 1초에 10바퀴를 도는데요. 전방 100m까지 이렇게 레이더를 쏩니다. 그래서 센서로 해가지고 사물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실시간 맵을 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미지를 찍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운전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센서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네. 최근에 지난주 일주일 만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라이다 가격이요. 반도체 기반, 이건 기계식인데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코너지라는 기업.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도 안 한답니다. 이 무인차 상용화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가격 문제예요. 물론 뭐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11년이죠. 이거는 사실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얘기는 2012년도부터 나옵니다. 2012년도에요. 한 6월인가 7월인가요. 논문 한 편이 딱 발표됩니다. 이게 인공지능 60년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예. 이 보시면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사람이 고양이를 보는 건 참 쉽죠. 예.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번호판도 너무나 정확하게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제목을 한번 보세요. 기계한테 어떤 걸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요 특징을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그 컴퓨터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눈을 보자.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 길이를 보자. 눈보다는 머리카락이 더 낫잖아요. 이렇게 특징을 잡아주는 게 사람의 몫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그 연구에서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는요. 구글에서 3일 동안 유튜브 1000만 장 이미지를 컴퓨터한테 보여줬어요. 그냥 보여줬어요. 언슈퍼바이즈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공부를 시켰어요.
컴퓨터가 스스로요. 고양이는 이럴 거야라고 해서 스스로 특징을 잡았어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결과입니다. 예. 201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있고요. 이때부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했었죠. 그리고 요 바로 다음 달인가요? 마치 그 우리 자동차 경주대회처럼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때 1위부터 10위까지가 발표가 됐는데 이 10위 했던 그 팀의 성적이 한 71점이었어요. 2위 했던 팀의 성적이 74점이었어요. 대충 감오죠. 그 사이가 박빙이에요. 0.5, 뭐 1%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첫 출전한 팀이 있었어요. 캐나다 토론토. 예? 그 팀 점수가 85점이었어요. 10점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딥러닝 기법을 썼단 말이죠. 그때부터 최근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014년도 되니까 이미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아 이거는 이럴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문장을 써줍니다. 컴퓨터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는요. 제일 잘했던 게 85% 인식률이었는데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올 2015년 2월 달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사람의 인식률이 94.9%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류율이 5.1%가 그래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컴퓨터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 거 입장에서는 일단 컴퓨터가 인간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죠. 야,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발표가 됐죠. 2014년 1월 달에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딥마인드라는 기업이에요. 영국에서 2011년도에 창업한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아주 뭐 영국의 천재입니다. 이 기업은 매출도 거의 없어요. 직원도 한 3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한 1분짜리인데요. 이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요. 이거를 보고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서로 인수하려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정확한 인수 금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400만 달러에서 500만 파운드니까 한 5천억에서 7천억 사이입니다. 예.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 그 기업에서 했던 거 뭐냐면 벽돌깨기 게임 알죠? 어릴 때 여러분들 하는 벽돌깨기 게임을 그냥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게임이 있는데 맨 처음에 사람한테 보여주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보여주면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면 너 점수를 최고로 올리라라고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것만 딱 입력을 하면 스스로가 실수를 하면서 배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10분을 지나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 빨간색 공이 막 떨어진단 말이죠. 자, 요거를 딱 쳐야지 위에 벽돌을 깨고 있을 수 있거든요. 공부한 지 10분 됐습니다. 보니까 그거 보시면 빨간색 공이 막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위로 치면 위에 있는 벽돌이 깨지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네, 실수를 많이 했겠죠. 웬만한 게임 잘하는 사람만큼 합니다. 네, 웬만한 사람. 근데 4시간을 하니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는 단계에 보잖아요. 컴퓨터가 요령을 알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점수 올라가는 걸 알아서 했어요. 보시면 왼쪽에다가요 터널을 뚫어버려요. 터널을 뚫어버리면 공이 밑으로 안 떠져요. 위에서 핑퐁을 막 친다고 점수가 막 올라가겠죠. 이거를 보여줬죠. 요거 하나로요 수천억으로 인수가 된 겁니다. 왜 인수했을까?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을 인수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요 스티븐 호킹, 뭐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막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이 지구는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 조금 오버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범위를 좁히면 컴퓨터가 인간을 넘어서는 분야가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더 될 겁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까지 한 60년 됐어요. 60년. 이 보시면 두 번의 암흑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계 쪽에서 보게 되면 수학적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그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바꿔 말하면 세 번째의 붐이에요. 세 번째 붐인데 앞서 있는 두 차례 붐과는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그 기술의 발전은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돈이 돼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2010년을 넘겨서부터 이렇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빅데이터, 하드웨어가요, 그야말로 임계점을 넘어버렸어요. 예, 딱 결합을 하니까 이제는 알고리즘이 인간을 이해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예. 첫 번째 이 알고리즘인데요. 이 머신러닝, 지금 이 3차 붐은 뭐 기계 학습의 시대입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인식을 공부를 학습을 해 나가죠. 재밌는 건 이러한 부분이 모든 산업 쪽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다는 얘기죠. 왜 무섭냐? 기존에 여러분들 산업을 한번 보시면 자동차 잘 만드는 기업이 배 잘 만들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딱딱 이게 구분이 됐다고. 은행은 은행이고, 예? 근데 소프트웨어화되고 알고리즘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를 잘하는 기업이 다 잘할 수 있어요. 독점화 문제입니다. 독점화 문제.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는 데이터량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엑사바이트인데요. 동그라미 3개 띄면 제타바이트잖아요. 2020년 되면 데이터가 40제타바이트랍니다. 40제타바이트. 네. 최근 2015년 대비 2020년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예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많은데.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면 아 맞네라고 이렇게 많은 이제 신용을 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만든 미트법의 끝이 요타바이트입니다. 10의 24승. 그 바로 밑이 10의 1승. 이게 이제 제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서 한 1, 2년만 더 지나면 꽉 차요. 예, 많죠. 예, 이 정도 양은요. 전 세계 해변에 있는 모래알 개수를 다 헤아리면요, 한 7억 50만 조가 된다. 7억 50만 조. 그거의 57배입니다. 예, 이제 좀 놀라죠? 이 정도 데이터가요, 누적된 데이터가 아니고요, 한 해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이 카톡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데이터를 기계가 만드는다는 얘기죠.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소비를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기계가 해요. 앞서 말했던 알고리즘이. 2010년 5월 6일인가요?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초단타 거래라고 들어봤죠. 초단타 거래의 대부분은 알고리즘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0.1초 싸움이 아니고요. 지금은요, 뭡니까? 마이너스 9성, 그러니까 나노초 싸움이에요. 그 나노초 싸움을 인간이 그 마우스 클릭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 많은 데이터를 기계 스스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엄청난 많은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지능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드웨어인데요. 실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70년부터요. 칩 한 개당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를 다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네. 거의 보시면 2010년 와가지고요. 거의 이건 뭐 세로 축에다가 자대고 끈 것 같죠.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도체에다가 10년간 메모리 투자한다고 했죠. 무의 법칙 끝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10년 간단 말입니다. 10년 동안 자 한번 꺼보세요. 어디에 갈 건지. 이 세 개가 2010년부터 해가지고요. 딱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됐던 것들이 막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간 일자리 어떡하냐 이거죠. 기계하고 경쟁이냐 공존이냐 이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이에요. 예, 브린 롤프슨. 이 책이 나온 게 2011년도예요. 예, 왜 2011년도 나온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얘기죠. 야 이거 앞으로 우리가 기술에 대해 가지고 다르게 바라봐야겠다는 얘기죠.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스티글리츠. 예, 올 4월에 나온 신간입니다. The Great Divide라고.
여기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대공황이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보건데 이것도 기술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 농업 경제에서 제조 경제에 올 때 사람들이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나온 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에 있는 이 시점은 마치 제조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기술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 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인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사회적인 양극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요, 미국에서요 생산성은 높아가는데 고용은 정체가 되고 있고요, GDP는 증가하는데 중산층 가구 소득은 저렇게 갭이 벌어집니다. 예, 디커플링이 큰단 말이죠. 그러니 2011년도부터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 2011년도부터요. 최근 10월달에 같은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화된 예측치가 나오겠죠. 2018년도 되면 비즈니스 콘텐츠 20%가 이제 사람 대신에 기계가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00만 명 이상이 로봇 상사를 두겠다는 얘기죠.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더 객관적이니까.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은 기술이 인간의 몸을 대체했다면 지금은 인간의 뇌를 대체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아마존에 있는 물류창고입니다.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저 무거운 거를 끌고요, 하루에 20km를 더 다닌답니다. 20km.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예, 좀 쉬게 해달라고 막 파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마존에서요, 실제로 그 한 8천억 주고 아예 그냥 저기 키바이 시스템을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류센터 내를 다 바꿔버렸어요. 스스로 기계가 저렇게 물건을 실어 나르도록. 그래서 좀 쉬게 해달라고 데모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 가다 쉬고 있다니까요. 이게 슬픈 얘기인데 이게 웃음이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요. 예. 근데 이런 문제가요, 이런 뭐 유통인이 제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논문을 냅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거. 702개일짜리를 분석해 봤더니 미국 내에서요 20년 내에 한 반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 뭐 어떡할 거냐 이거죠. 예. 스티븐 호킹 이런 분들은 막 지구를 멸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갑자기 이런 논문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직업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어느 쪽에서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크게 제조와 서비스업으로 나눠봤어요. 기존의 제조업을 보시게 되면 자동화는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2012년도에 나왔던 요 벡스트라고 하는 요 로봇은 뭐냐 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한 3천만 원 좀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사놓으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얼굴에 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3천만 원 주고 사놓으면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 주인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마치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에서 그 인력이 부족하면 동남아시아 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팔을 잡고 얘기합니다. 요렇게 해봐. 이걸 짚고 이거 옮기는 거야. 커피 탈 때는 말이야, 설탕 하나에다가 프림 2개야. 요렇게 시키면 따라 한다니까요. 칭찬을 하면 웃어요. 이렇게. 팔이 2개잖아요. 사람 2인분 일을 할 수 있고요. 24시간 합니다. 그것도 파업도 안 해. 예, 밥도 안 먹고요. 고용보험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작은 규모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유일하게 자동화가 안 된 부분이요, 바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었어요. 사람한테는 참 쉬웠던 이 유연성이 기계한테는 없었거든요. 너무나 정확한 위치가 아니면 기계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벡스트가 해결해 버렸어요. 예.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비스 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의사, 변호사, 교수라고 하는 쪽입니다. 보시면은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라는 걸 봤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는 상당한 부분 기술 활용이 뛰어난 분들한테 몰리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중산층, 중간 직종이라고 하는 쪽인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언론 통해 가지고도 이미 이런 쪽은 쉽게 자동화 가능해요. 쉽게. 예. 뭐 약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상담은 뭐 금융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죠. 이게 보시면 좀 눈에 띄는 게 있죠. 요리사라고. 요리사가 지금 뭐 될까 싶죠.
이 얘기하니까 저기 집에 있는 주부님들 참 좋아하대요. 네,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게 되면 남편분들이 편하시잖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게 되면 참 좋겠죠. 예, 그 퇴근하고 요리도 대신 해주면,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로 인해 가지고 바뀐 걸 가만히 보시면 고용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처럼 저렇게 왔었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기계처럼 해버린다 해가지고 테일러리즘과 포리즘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도 그때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가운데 층이 두툼한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냈죠. 근데 지금 나오는 기술을 보시면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가운데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레고 블록화처럼 돼버렸어요. 웬만한 건요 다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기술이 분명한 건 이런 일자리에 영향을 주긴 했어요. 그러나 대규모 이런 일자리 감소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큽니다. 사실 기술로 이렇게 대체되는 그 분야를 보시면은 그거는 기술이 대체 안 해도 그 하는 일의 속성을 가만히 보시면 생산성만 높이기 위해 가지고요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하도록 이미 매뉴얼화 시킨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를 컴퓨터 하는 거는 쉽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포디즘이 되느냐 아니면 아테네 시대로 가느냐 양 갈림길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한 건 기술이 정말로 우리를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대체하는 부분을 보시면 인간적인 면이 떨어지는 쪽을 대체한단 말이죠. 사실 저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그 직업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 적다 그런 직업군들입니다. 네, 보시면 차이가 있죠. 어떤 면인지.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옥스퍼드 대학 2013년도 논문하고 다르게요. 지난달에 발표된 그 보고서입니다. 맥킨지에서요. 재밌는 건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800개 직업을 분석을 했는데 그 800개 직업을 보시면 직업 하나에다가는 10개의 작업이 있어요. 액티비티. 그러니까 작업과 직업은 다른 거예요. 분석해 봤더니 2000개 작업 중에서 45%가 자동화 가능하더라. 근데 100% 대체 가능한 건 5%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45% 작업이 대체되는 거 하고요. 직업이 바뀌는 거하고는 완전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팩트를 받아들일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X축이 시간당 들어가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Y축은 자동화되는 그 확률입니다. 재밌는 거는 현재 기업의 간부들, CEO들의 일도 업무도 그 작업이라는 것도 20% 정도는 자동화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 뭐냐 하면 그렇다면 뭐 CEO가 사라지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CEO가 할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일에다가 작업의 45%가 바뀐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있는 직업의 개념이 재정의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집중 투자해야 된단 말이죠. 교육도. 그래서 한번 보시죠. 사람이 하는 노동은 크게요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몸을 쓰는 거, 몸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트 시켰어요. 이렇게 빨리 적응한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기술 변화는 마치 아래에서 위로 바꾼다는 얘기죠. 기계적인 거에서 인간적인 거로 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분들은 살아남지만 그러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일사분면에 있는 저게 뭐냐 이거죠. 기계를 잘 활용하든가 공감을 하든가 창의적인가 저게 뭐냐 이거예요. 네. 네. 저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어떤 일이든 기계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예. 사람과 공감을 잘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거예요. 참 말은 쉽죠. 근데 저걸 어떻게 교육할까 이거죠. 예. 중요한 거는 기술 문해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뭐 좋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자리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기술 문해력, 그 기술의 방향과 일치가 안 해서 그래요. 대학교 졸업해서 똑똑한 분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뽑고 싶은 입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해요. 미스매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과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앞서 말했던 맥킨지 보고서를 보시면 재밌는 건 현재 미국의 중산층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일에 소요되는 그 시간이요. 사람하고 공감에 쓰는 비율이 29%랍니다. 29%. 그리고 그 창의성에 쓰는 거는 4%랍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있는 직업을 재정의할 때 공감과 이런 창의성에 교육을 투자해야겠죠. 역할을 바꿔야겠죠. 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장인형이에요. 장인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만의 색깔이 필요한 거예요. 색깔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앞서서 저런 그 요리하는 로봇이 나오면요. 현재 있는 요리사가 다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장인형이란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뉴얼화되고 패턴화되어 있는 거. 예를 들자면 햄버거 만드는 거. 혹은 휴게소에서 라면 끓이는 거. 이런 것들은 로봇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근데 요즘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백종원의 3대 천왕, 떡볶이 하는 거 이런 거. 떡볶이 한 개를 하더라도 3대 천왕이 있잖아요. 그 맛을 로봇이 낼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그 요리사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받아들일 때는 저 사실을 잘 우리가 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인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배우고 있고 또 배우는 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과연 앞으로 미래는 어떤 직업이 뜰까 이거예요. 예.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나올까? 이거는 미래 트렌드를 읽어보면 사실 보여요. 보인다고요. 예. 쉽게 그 미래 트렌드 보시게 되면 뭐 고령화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는 보입니다. 근데 또 왜요? 사람들은 잘 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기득권들은 나름대로 집단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잘 안 바뀌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 있는 일자리도 협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저런 능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참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그 지식 위주의 교육은 앞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예. 2011년도부터요. 그 일본에서 로봇 개발하고 있죠. 동경대를 합격하는 로봇.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동경대를 합격하는 로봇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시험을 봅니다. 작년에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입 수능 시험 같은 거죠. 2024년도 11월 달에 봤던 수능 시험이 공개가 됐었어요. 네, 900점 만점에 386점. 그 점수면요. 일본 사립대학교 80% 합격선이에요. 지금 수준으로도. 매년 성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2021년도 돼가지고 로봇이 동경대를 합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말 기술이 인간처럼 똑똑한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교육이 문제예요? 로봇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인간이 계속 받아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 있는지. 예. 지금까지 정말 기술 때문에 우리 일자리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한번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진짜 위험이 뭔가 이거예요. 그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시작과 끝이 비슷합니다. 한 20살까지는 다 학교에 붙어 있고요. 퇴직하고 60 넘어가면 다 사내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이 그 사람의 색깔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슬픈 건 그 중간마저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마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지난주인가요? 우리 지방에 있는 첫눈 왔거든요. 첫눈은 뭐 했습니까? 응사 보시면 다 만나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첫눈 오니까요, 전부 다 카톡하고 있더만.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느 순간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 업무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이러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이 그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